이번엔 오류 수정 문제예요. 자, 오류 수정 문제는 뭐 두 문제나 아니면 뭐 많이 나올 때 세 문제 나오는데 장부에 적혀 있는 내용에 잘못된 걸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정 과목이 틀렸거나 금액이 틀렸거나 메인 매출 전표에 쓸 걸 일반 전표에 써뒀거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 자, 그럼 지금 7월 25일이라는 건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고 7월 25일 날 납부하는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분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면서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걸 미지급 세금이라고 정리를 해뒀죠. 6월 30일 날 이걸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하면 그러면 7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을 지우고 우린 대면에 보통 예금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미지급 세금을 안 지우고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으로 바꿔줘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미지급 세금으로 계정 과목 바꾸기만 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번 거는 끝났고 다음 9월 4일 날 영업부서에서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 원은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간이 영수증이었으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라서 일반 전표에 써두는 거예요. 근데 현금 영수증이면 이 5만 원 중에서 110분의 10은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9월 4일 날 일반 전표에 5만 원 이체했다라고 하면서 복리후생비 쓴 걸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이걸 지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할게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9월 4일 날 우리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면 61번 현금 과세를 선택할 거고, 자, 그리고 우리는 뭐 복리후생비든 뭐든 적정한 거 쓰고 여기에 금액을 5만 원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리시켜 주죠. 자, 그리고 이건 한국마트에서 샀고,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영업부서 복리후생비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고 이 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계가 끝나면 지금 아래쪽에 우리가 분계 5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는 이거고 이 돈은 돌려받을 거니까 이렇게 분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5만원 나간 거는 두 번 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해서 삭제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 있던 기존 전표는 삭제를 해줘야지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를 해서 전표 입력을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류 수정 문제는 끝이 났고 다음 이제 결산 문제를 볼게요. 이제 결산 문제는 이제 수동 결산이 있을 거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 수능 계산할 거라고 보고, 자, 첫 번째 1번은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1,200만 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자, 그럼 1년 미만 도래했다는 건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대체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은행은 대한은행이고 금액은 1,200만 원. 대변에 이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에도 거래처 써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우리만 혹시 이게 제 카페인데, 카페에 우리 수동계산 분기연습 40문항 적혀 있는 거, 이거 혹시 풀어보신 분 있나요? 안 풀어보셨어요? 이거 풀어보면 여기에 수동계산 문제에 지금 여기에도 보이는데 외화 문제, 유동성 장기 부채 전환시키는 문제, 또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 돌리는 문제, 외화 문제, 외화 문제, 또 외화 문제, 외화 문제, 외화 문제, 계속 외화 문제하고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 순서대로 쫙 적은 걸 일부러 중복되는 걸 제거 안 시킨 이유가 다 계속 풀면서 걔는 잘 풀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차도 보시면 유동성 대체 문제하고 외화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결산 문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패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혹시 뭐 프린트 해가지고 쓰실 분은 우리 3층에 가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쓰셔라고 바로 바깥쪽에 나와 있는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예요. 3층 가면 바로 왼쪽에 컴퓨터 있어요. 거기 출력하면 바로 뒤 프린터 나오니까 써도 될까요? 이런 거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지 마요. 지금 귀찮아요. 쓰라고 꺼내놓은 건데. 그래서 뭐 출력하실 거면 여러분들 미리 3층 이용하셔서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귀찮아하진 않아요. 그냥 안 물어봐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2번 문제는, 자,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 캠프에 대한 외상 매출금 4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환율이 우리 달러당 1,250원이고 선적이 발생일 기준 환율이 1,200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장부에 얘가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장부는 과거에 이 4만 달러를 가지고, 자, 이때 우리는 선적일이 처음 발생한 날이니까 이날 기준 환율이 1,200원으로 계산해서 4,8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걸 지금 이제 기말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기말 환율은 지금 4만 달러인데 1,25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그럼 지금 이 두 개의 금액의 차이가 200만 원 더 올랐다라는 걸 알겠죠? 200만 원 올랐다는 걸 알겠죠? 그럼 200만 원 올랐다는 걸 먼저 분석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볼 게 계정 과목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봤더니 외상 매출금 계정에는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올랐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같은 쪽에
200만 원 더 올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차변에 외상 매출금 스타 캠프사 2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자,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러면 이제 기말에는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써야 돼요. 외환 차익이 아니에요. 외화 환산 이익. 자, 다음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적혀 있고 그 외에 특이한 점이 없죠. 이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그럼 수능 계산 두 개 다 끝났고 뭐 바로 자동 결산만 하면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날짜 엔터 치면은 1월부터 12월이 나오고, 자, 이제 원재료라고 적혀 있는 거는 첫 화면에 보이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원재료 금액 550만 원을 쓰고, 여기 550만 원 쓰고, 다음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100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1570만 원이라고 쓰고, 그냥 지금 문제에서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이거라고 하니까 기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재고액에다가 금액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왼쪽 위에 전표 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전표 추가 눌러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나오면 끝이에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조회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중에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연습해보면 시험 볼 때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 물어보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자, 신고 기간이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가 5번 칸에 있죠. 이 5번 칸에 2,450만 원이다. 자, 이게 답이고, 지금 이렇게 답을 찾으면 이 답안 이론 문제에다가, 자, 이론 문제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조회 문제 답 여기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이번에도 거래처명을 안 알려줘도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계정 과목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거래처 물어보는 거니까 그대로 거래처 원자. 자,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자,
기간이 5월 31일 현재. 그럼 저는 그냥 5월 31일.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고, 특정 한 거래처가 아니면 그냥 거래처에서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엔터 치면. 그럼 여기에서 딱 봐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잔액이라는 글자 있죠. 한글로 잔액 적혀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여기 잔액 글자를 클릭해 보면,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 물어봤으니까 7,350만 원이 되겠죠. 7,350만 원을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금액. 그럼 우린 계정 과목 500번대 전력비가 우리 가장 적게 발생한 월, 계정 과목의 월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상반기 중 1월부터 6월 500번대 전력비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3월 달이고 54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조회 문제 3개도 풀었어요. 자, 다음 이제 이론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7월 달에 생긴 병이 이게 앉아 있으면 컴퓨터를 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데도 졸려요. 말하고 있는 내가 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 것 같아. 빨리 일어나고 싶었어요. 자, 이런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영업 외 비용 생각할 때는 딱 계정 과목을 봤는데 우리가 500번, 800번 나눴던 거는 영업 비용이에요. 제조경비, 판관비. 그런 적 있는 건 영업 비용이고, 그런 적 없으면 영업 외 비용인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복리후생비는 우리 500번, 800번 나눈 적 있죠. 그래서 얘는 영업 비용이고, 우리 감가상각비도 우리 공장 거 본사 거만 나눴잖아. 500번 800번 나누는 영업 비용이고, 자, 이자 비용 150만 원은 영업 외 비용이네요. 자, 그럼 150만 원이 영업 외 비용이고, 자, 다음 외환 차손. 자, 외환 차손, 외환 한산 손실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이고, 자,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 발생. 정상적 발생이면 매출원가에 포함하니까 영업외 비용이 아닐 텐데, 우리 비정상적 발생이니까 영업외 비용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급여는 우리 800번대 급여 썼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계 질적 특성 안 하지 않았나요? 했나요? 이건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어차피 초반에 이야기도 까먹으니까 뒤에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저도 까먹고 여러분도 까먹고 우리 교재 38페이지로 가서 자, 이것만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은 자, 지금 제가 질적 특성 설명하는 것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IFRS하고는 두 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회계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질적 특성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산해내는 우리 재무회계 정보 있죠? 이 재무회계 정보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야지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 재무회계하는 목적이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자, 첫 번째 이해 가능성 의미라는 게 자, 여러분이 생산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제시해 주는데 그 외부 이용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외부 이용자는 아무도 투자 안 할 거예요. 그죠? 그 외부 이용자가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정해져 있는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목적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은 잠시 후에 보고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 자, 이거는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재무 제표만 보여주면은 외부 이용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기간적 의미도 있고 우리 기업 간의 의미도 있는데 먼저 기간적 의미라는 건 올해 우리 회사가 10억이라는 단기 순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전년도 거를 봐서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금 우리 조회할 때에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는 열면 전부 다 전기계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전년도에 1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으면 잘 본 거고 전년도 100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으면 못한 거고 이렇게 알 수 있지. 올해 10억 벌었어 이 말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0점 받았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근데 평소에 전년도에 내가 점수 10점 맞았는데 올해 60점 받았으면 엄청 잘한 건데 100점 전년도에 100점 받았다가 이번에 60점 받으면 못한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기간적 의미하고 또 기업 간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회계 기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써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재무제표라는 걸 제시하면 서로 같이 같은 기준이야지 비교할 수 있지 서로 다 다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상장사들은 전부 다 IFRS를 쓰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으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겠죠. 하나만 공부를 해서 그런 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양쪽 끝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했냐면 얘 두 개가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이라 불러요. 이 두 개를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주요 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부 속성이 있어요. 우리 목적 적합성은 투자하는 사람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까지도 제공해 주라는 건데, 첫 번째가 예측 가치, 두 번째가 피드백 가치, 다음이 적시성이 있어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다음 신뢰성, 이 재무제표를 외부 이용자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이걸 우리가 같이 부합해야지 우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목적 적합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이번엔 경영 실적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이번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 용품을 파는 곳이에요. 스키복 파는 거야. 그럼 겨울 시즌에는 매출이 좋겠구나, 여름에는 별로 안 좋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피드백 가치는 지금 내가 그래서 이 시점에 투자해야겠네, 이런 확인적 역할로 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에. 또 적시성은 지금 나 투자하고 싶은데 계속 재무제표 달라 그랬더니 지금 8월 달인데 계속 작년 거나 재작년 거만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난 지금 할 건데. 그럼 그때 맞춰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목적 적합에 맞는 적시성이에요. 자, 그럼 신뢰성의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 자, 이 검증 가능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얼마 번됐을 때 딱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유사한 측정 값은 되어서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뭐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는 벌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한 달에 1억 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머릿속에 굴려봐도 1억이 안 나오죠. 그럼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딱 제가 얼마 번댔을 때 더하기 빼기해서 딱 그 금액을 똑같이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라는 건 회계 기준에 맞춰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거래 사실을 우리 임의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판단하지 말고 전부 다 표현해 줘야지 외부 이용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원칙적으로 이 두 개가 전부 다 부합돼야지 유용한 질적 회계 정보가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상충되는 경우가, 이 상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목적 적합성을 높이자니 신뢰성이 하락하고, 신뢰성을 높이자니 목적 적합성이 하락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억에 산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지금 봤더니 예를 들어 100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을 내 재무상태표에 100억이라고 보여줘야 될까요? 1억이라고 보여줘야 될까요? 1억? 100억? 근데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 빌려주려는 은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산은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이런 목적 적합성에 맞춰서 본다면 여기에 하부 속성을 생각하면 공정가치로 인식을 해야 얘가 목적 적합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성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자, 그 땅 정말 판다고 100억이 될까요? 이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저기 5평짜리가 100억이래. 가치는 그렇대. 정말 팔 수 있을까?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확실한 건 뭐야? 1억이 샀다는 거 말고는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남겨놓는다면 얘는 역사적 원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공정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적혀 있으면 여기에 가치를 좀 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또 수익 인식을 가지고 볼게요. 제가 극단적인 예로 공사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근데 공사하는 회사인데 100억짜리 공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건 3년짜리 공사인데 3년 뒤에 완성하면 100억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2년 동안은 공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1년 차, 2년 차에는 우리 공사한 거에 대한 수익을 인식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식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럼 목적적 합성을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3년 차 되면 100억을 벌 건데 1년, 2년 동안 성실히 공사를 해왔으면 이제 내년이면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성실히 잘 이행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의 가치만큼 발생한 만큼 발생주의에 맞춰서 진행주의로 표현해야지 외부용자가 그 다음에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목적적 가성에 맞추려면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그리고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뢰성 측면에서는 야, 너 1차년도도 그러고 2차년도도 그러고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이걸 너가 번 거라고 하면 어떡하니? 마지막 완성까지 다 했는데도 돈 못 받으면, 그리고 그 돈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넌 돈 받을 때까지, 완전히 완성이 돈 받을 때까지 수익 인식하지 마 라는 게 신뢰성이에요. 얘는 그래서 현금주의고 그리고 완성 기준에 따를 거예요. 완성 기준은 또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도 재무제표도 목적적 합성에 맞춰서 표현할 거면, 지금 제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에 맞춰서 최대한 가까운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1년짜리를 안 하고 반기 재무제표나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로 하나 만들고 제공해주고, 그 다음 또 1월부터 6월까지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1월부터 9월까지 만들어 제공하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외부용자가 보다 더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적시적소에 맞다는 거야. 그런데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얘는 야, 너 지금 여름옷 파는 거면, 아니 겨울 장비 파는 거면 이때까지는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엉망일 건데 우리가 잘못된 오인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치를 계속 가지고 평균치를 봐야 되니까 얘는 연차 혹은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뢰성의 생각이에요. 신뢰성의 생각. 자, 이게 우리 회계 질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회계 질적 특성은 지금 제가 양쪽에 쓴 거는 이 둘이의 상충관계 이야기인데, 상충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높여서 상충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 한 개라도 그냥 바닥을 치면 못 쓰는 재무제표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망가진 재무제표라는데, 자, 그럼 우리는 둘 다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 둘 다 하락이다, 둘 다 높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만약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얘가 높으면 얘가 하락하고 얘를 높이면 얘가 하락하는 거, 이제 그 상충관계가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어렵게 물어보는 거고, 쉽게 물어보는 게 이제 얘네들 세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세 개씩 적혀 있죠. 다음 중 회계 질적 특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신뢰성은 검증 가능하다, 표현에 충실해야 된다,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거는 글자가 이 글자가 안 들어가 있고 지문이 길게 적어서 내가 이걸 느껴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데, 목적 적합성은 글자가 예측 혹은 예상, 피드백 혹은 확인, 적시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가 훨씬 더 기억하기가
인지해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왼쪽만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적 합성이니까 목적적 합성은 피적이다 이렇게도 하고, 옛날에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는 적의 목에 피가 흐른다 기억해라 하라고 해서 갔었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도 종종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해서, 다른 만약에 이 글자 3개가 있으면 하나가 왕따고 4개 중에 이 글자 중에 1개 들어가 있으면 걔가 왕따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라고 옛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찾았는지 요즘은 좀 글로 해서 좀 나와요. 근데 우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자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와서 2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이제 네모박스를 볼게요. 자, 정보 유형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을 예상하는데, 예상자가 보이네.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자, 얘는 지금 예상, 예측, 얘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예측 가치예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 분기가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일 거거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우리 액면가보다 많이 받은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적어놓은 거죠. 자, 다음 3번째,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자, 기준 좀 가지고 익혀두세요. 자, 우리가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를 만들죠. 그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쓸 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겠죠.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하기 전 금액이지. 그죠? 12월 달에 정리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써두면 그 돈 가지고 2월 달에 주주총회 할 거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 적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정기분 재무제표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쓴 거예요. 아래 처분 내역이 들어간 게 아닌. 자, 그리고 4번에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순자산이 자본인데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나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대변의 자본금 얼마,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얼마, 그리고 또 무상증자가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적립하는 것도 이익준비금 얼마, 대변의 자본금 얼마. 지금 2분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2분기에 봤을 때에 얘 성격 자본이죠. 자본의 증가. 얘 성격 자본이죠. 자본의 감소. 얘 성격 자본. 얘 성격 자본.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 대변 전부 다 자본이니까 늘어날 거 없겠죠.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인데 우리가 자본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총 자본은 불변이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야기인데, 얘는 증가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미착 상품 위에 두 개 보이네요. 자, 첫 번째 미착 상품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온대요. 자, 지금 운송 중이라는 건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운송 중이죠. 그죠?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니네. 매입자 입장이면 도착해야 내 거니까. 그럼 첫 번째 5만 원은 내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운송 중이라는 건 선적했으니까 운송 중이겠지. 근데 그때 이미 매입자한테 인도했대요. 그럼 이건 내 거죠. 그럼 내 재고 자산이고, 다음 세 번째 위탁 상품은, 자,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요. 수탁자가 팔기 전까지 그건 내 거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 내 거에 뺄 거니까 위탁 상품도 내 거고, 시송품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런데 아직 써보고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괜찮다고 사겠다 말 안 한 거야. 그럼 아직 내 거죠. 그러면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위탁 상품, 시송품이 우리 회사 거네요. 그래서 다 합치면 15만 원. 답은 3번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5번. 자,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월 1일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단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발생하였다. 자, 이번에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앞에 시장성 있다까지 확실히 적어줬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물어본 게 아래 단기 순이익이니까 그냥 분개하면서 보는 게 낫겠네.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 우리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돈 줄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액면 가격은 필요 없고 5,200원에 100주니까 52만 원이고, 그런데 수수료 만원이 있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53만 원을 현금 줬다. 이렇게 분개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유일하게 자산 중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 안 시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8월 1일 날 우리는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취득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뭐 배당을 현금 받았다고 볼게요. 그럼 주당 300원씩인데 우리는 1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3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만 원 받고 어떤 배당을 받았던 간에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배당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는 거지 중간 배당금이라고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 자, 그랬다가 9월 1일 날, 자, 우리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하였다. 100주니까 전부 다 팔았네요. 그럼 우리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보면 5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 52만 원 적혀 있던 단기 매매 증권 52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지금 5,100원이니까 51만 원을 받겠죠. 그럼 51만 원이고, 그럼 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분계들 이해 가시나요? 그죠? 제가
얘는 비용 얼마죠? 얘는 수익 얼마죠? 얘는 비용 얼마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뭔 소리 하나 이럴까봐 분기를 써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도 이 분기 나올 거니까 신경 좀 쓰라고 같이 쓴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 단기 순이익이라서 제가 썼다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수익과 비용으로 단기 순이익에 영향 주니까 얘네들 순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비용이 총 2만 원이고 수익이 3만 원이니까 만 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 물어보면 수익 비용을 다 찾아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 원 증가라고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분계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먼저 자, 우리 확정급여형 계정하면 뭐죠? 확정급여형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그거 생각 안 나면 이 문제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담당자가 확정급여형으로 했다라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잘못한 거라는 거죠. 얘가 오류인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하면 퇴직급여라고 해서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임원 거니까 뭐 800번대다. 뭐 이런 식으로 분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해 가셨죠? 그럼 지금 오류를 정확한 걸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죠. 수정하려면 지금 장부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지우기 위해서 대변으로 오고 얘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정 분계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우고 차변에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로 계정 과목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이 분계가 들어올 거다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분계가 있는 분계는 답이 3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내용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거 나오면 자, 이번에 무슨 방법이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그럼 지금 기말 재고자산 물어봤으니까 팔린 거 빼고 남은 것만 단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파갈 게 몇 개 팔렸는지 매출을 찾는 거예요. 20개 팔렸다는 거 찾았나요? 매출에 20개 찾았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20개를 깎아 넣을 건데 기초가 딱 20개네. 그럼 기초가 다 팔린 거야. 이제 기초만 없는 거야. 걔가 매출 원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났네요. 판 거는. 그럼 매입은 남아 있는 거는 3월 14일 날 산 거 10개 120원짜리 그리고 11월 12일 날 산 거 10개 140원짜리 얘만 남은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 샀을 때 1200원 얘는
1,400원. 다 합치면 2,600원.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되네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몇 개인지 수만 쫙 빼면 돼요. 후입선출법이었으면 기말재고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제일 끝이 아니라서 이동 계속기록법이면 120원짜리 10개 하고 100원짜리 20개 중에 10개 팔았을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이면 제일 아래에 있는 10개랑 그 다음 10개랑 2개 팔았을 거고. 자, 다음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입금. 얘는 유동부채죠.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니까 체크해놓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근데 괄호 봤더니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대요. 30만 원. 얘는 유동이죠. 30만 원 유동. 다음 단기차입금은 유동. 미지급 비용도 유동. 선수금도 유동. 유동 왜 이렇게 많아? 다 할 게 너무 많다, 그죠?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럼 총 27만 원에 30만 원. 그러면 방금 그까지 계산해 놓고 27만 맞나요?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37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67만 원. 그래서 답은 67만 원이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계획이 뭐 올해든 내년까지 세무 1급까지 딸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계산기를 미리 사서 1 더하기 1도 계산기 치는 연습해야 돼요. 세무 1급은 계산기 없으면 못 따요. 뭐 시험 못 봐요. 컴퓨터 계산기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기가 손에 익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계산기를 사요. 계산기 만약 진짜 사야 되시면 집에 있는 거 쓰고, 사야 되면 제가 어떤 거 사라고 체크하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오늘 했던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이야기네.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 과대 배부되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지금 아직 영어도 안 읽었는데 그죠? 아침에 듣고 1교시에 듣고 점심 먹고 까먹었을 딱 타이밍인데 복습하면서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복습할 시간이 없었죠. 자, 일단 이 용어는 기억나시나요?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실제 배부액을 가지고 과대 배부, 과소 배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4만 원인데 배부 차이가 과대 배부를 했대요. 만원. 그러면 예상은 얼마 했다는 이야기죠? 5만 원 했다는 이야기죠? 얘가 5만 원이래요. 지금 얘를 물어봤는데 실제 조업도가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래요. 그러면 나눠주면 25 맞나요? 그럼 답이 20시간당 25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주 등장하는 타입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과대배부, 가소배부를 실제값 나왔을 때 예상치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다. 기준을 잡아두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제가 종합원가, 개별원가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를 보면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첫 번째 핵심 과제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 마지막에 했던 계산이에요. 그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있었고 개별원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지금 이거 배부하는 거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뒤집어졌죠. 다음 2번에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고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덩치가 큰 건설업이 개별원가가 맞고 식품 제조업은 우리 인스턴트 라면이나 뭐 이런 거 얘가 나온다면 얘는 종합원가 계산이 맞으니까 얘 둘이는 또 뒤집어졌죠. 틀렸고 다음 3번 원가 집계에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공정 및 부문별 집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자동차 가지고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하나씩 집계 3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4번의 장점이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 개별원가 앞에서는 그런 소리 못하지 그죠? 얘는 편하잖아 n분의 1 하니까 그래서 반대로 경제성 및 편리함 적혀있는 오른쪽이 그거고 개별원가 계산이 좀 까다롭고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 틀을 똑바로 정확한 걸로 잡아놨고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두세요. 이 틀을 왜 익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만약에 많이 둘러볼 수 있다고 보면 이 틀에 이 글자 가지고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맞게 해서 한 개만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만 놓고 다 뒤집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보기도 똑같이 이것들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좌우만 바뀌게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얘 틀을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주 물어보더라고. 자, 그럼 이제 답은 방금 얘는 3번이죠. 자,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 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자, 내용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 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 원에 새로 구입하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미 내가 과거에 그 공인중개사 수험서 산 구입비 5만 원은 이미 옛날에 내가 해버린 거죠. 내가 한 거는 매몰 원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이건 의미만 알면 여러분이 잘 푸실 문제고.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직접 재료비 취준노무비가 기초원가니까 해당한다 맞고 두 번째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안 미친다. 자 다음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고정원가 행태에서 총원가는 일정한 거였죠. 자 다음 4번 직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원가고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원가인데 얘는 뒤집어서 말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범위대를 보면 제가 지금 2회차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를 타겟으로 여러분한테 양을 설명드린 건데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이게 원가회계 시험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나요?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뭐 물건을 주거나 어떻게든 상품권을 회수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품권만 가지고는 과세 제도가 아니고 물건을 인도하면서 상품권 받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인데 얘는 외상 대금 돈 회수할 때라고 하니까 틀렸네요.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우리 폐업 시 잔존자의 공급 시기는 폐업한 날이죠. 그날이니까 맞고 3번의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우리 반환 조건부나 언제까지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안 하시면 이건 판 걸로 볼게요. 그런 이야기죠. 그럼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3번도 맞고,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제가 전에 이런 수식어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현실적이지 않고 어이가 없지만 돈 빼는 날이 공급 시기래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폐업하는 날이 공급 시기였던 게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문제가 잘 나와요. 부가가치세법 위로 문제는 공급 시기, 간주 공급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 문제로. 그리고 또 사업장. 그래서 사업장한테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소비했던 게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잘 나와요. 나오는 게 범위들이 있어서 그 점을 머물 때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창의력이 없어서 기출문제 나온 글자를 많이 떠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1번이 틀렸던 거죠. 자, 다음 4번을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고 사업자 아니고. 2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하려면 면세 포기 신고해야 되고, 그럼 돌아가려면 몇 년 뒤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뒤. 그것도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 3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영세율은 전부 다 사업자한테 다 돌려줘 버리는 거고, 면세는 면세 사업자 단계만 빼버리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고. 3번도 맞고. 4번 면세 제도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역진성 완화하기 위한 건 맞는데 소비지급 과세 원칙 구현하는 건 영세율 제도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자,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 이건 언제까지 발급한다라고 했죠? 우리 5월달 거면 5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10일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한 회차를 풀어봤는데